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나는 정치이다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그리고 집권 이후 상당 기간 대통령과 물리적 거리가 가장 가까웠던 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속 시 선임 행정관에 이어 국정기획비서관까지 지내신 분이죠. 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강명구입니다. 네, 진짜 뵙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이 얘기 먼저 할게요.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하면서 영입한 실무자 1호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 사전에 네. 일종의 돕는 분들께서 먼저 연락이 오셨고요. 예. 한번 커피를 한 잔 하실 수 있느냐라고 연락이 왔는데 네. 그게 한두 달 그냥 미뤄졌었어요. 그러다가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아마 6.29 그 정치 선언 준비하시다가 네. 실무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빌딩 초창기에 이제 막 네. 계약해서 이제 그 오픈하기 전에 네. 그때 이제 제가 가서 첫 인사를 드렸죠. 뭐라고 첫 커피 한 잔 먹으러 올 수 있느냐 물어서 네. 예, 뭐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나름의 면접 아닌가요? 그렇죠. 면접이었던 네. 것 같아요. 막상 가봤더니 테이블에 한 6명 정도 앉아 계셨고 그래서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때 당시 검찰총장 그만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총장님 했던 것 같고요. 네. 우리 강 위원장 그때 당시 제가 영등포 갑의 당협위원장 출신이었고 그다음에 보좌관 생활도 오래 했고 여의도에서 연구원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소의 연구원으로도 제가 오랫동안 있었고 맞아요. 했으니까 당협위원장도 해봤고 보좌관도 해봤고 연구원 생활도 해봤으니 알 거 아니냐. 내가 대통령 출마한다고 선언했더니 우리 많은 기자분들께서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후보라고 얘기한다.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오? 네. 이게 첫 질문이었어요. 네.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제가 한 15분, 20분 얘기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근데 오늘도 여기 그 룸에 방송하러 와봤더니 커튼으로 이렇게 쳐져 있네요. 처음에 그 캠프라는 곳은 원래 화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야만 될 것 같고 그쵸. 기자들도 언제든지 와서 취재하고 왕래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원래 대선 캠프잖아요. 그렇죠. 약간 사랑방 느낌도 나게 해서 편하게 묻고 서로 소통하고. 그런데 그날 간 제 첫 느낌은요. 네. 검찰청의 치조실 같았어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보안을 유지하고 창문을 다 닫고 커튼을 치고 뭐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총장님,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검찰청 조사실에서 조사받는 느낌이다. 이거부터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출마 선언을 정치 선언을 하신 거면 정치 일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요목조목 한 15분 정도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걸 왜 안 하시나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요 강 위원장한테 일정 메시지 다 넘겨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대선 후보한테 일정 메시지는 상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정 메시지를 하러 간 것도 아니었는데 그 아마 그때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말씀드리면서 그 일정을 얘기했던 그가 지금 그때 당시 총장님 그 후보였던 우리 그 대통령님께서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진짜 커피를 마시면서 공식껏 해보셔라 소신껏. 소신껏 해보셔라. 소신껏 한번 해보셔라. 제가 평생 뭐 공직에 있어서 정치 이 프로토콜 잘 알지 못하니 한번 소신껏 한번 해보셔라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한 거죠. 그러니까 부속실에서도 일정 메시지를 총괄했고요. 국정기획비서관이라는 직책 자체가 대통령님의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하고 또 정책을 조정하고 조율하고 또 정책 리스크를 먼저 레드팀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제가 한 3년을 그렇게 모셨던 것 같아요. 아니 서초동 분위기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통령이지만 여의도 분위기는 소위 우리 여의도 문법이라고 하지만은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좀 익숙하지 않고 이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차담, 티타임이 나 천군만 말을 얻었다 이런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제 자랑 좀 해도 될까요? 지금 좀 하셨는데 더 하세요. 그때 네. 첫 일정을 하고 난 다음에 네. 기자들 반응은 여기 선수 한 명이 붙었다라는 평을 받았어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드러나 있지 않은 친구였고 표면에 드러나 있지는 않고 기자들은 이 뭐 일정 메시지 팀에 누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저는 기자들을 상대 안 했거든요. 그때 할 수가 없었고 왜냐하면 일정이나 메시지라는 게 이게 다 보안 사항이고 그렇죠. 행보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이기 때문에 네. 아주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고 네. 드러나지 않으려고 스스로도 노력을 했고 우리 팀 자체가 네. 아주 숨어져 있었어요. 그래요? 보통 대선 캠프에서 일정 메시지 팀은 기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찾아야 그렇죠. 되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거든요. 이 캠프가 어떤 일정을 가냐도 사실은 동선 하나하나가 정치적 메시지고 맞습니다. 예. 그거에 따라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는 그 구성원들을 알아야 좀 미리 듣고 기사도 쓰고 해설 박스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뒤로 그림자처럼 활동하셨다는 건 우리 팀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서로 그걸 잘 지켰던 것 같아요. 서로 보안도 조심했고 사고 나면 안 된다. 서로 그렇게 이게 그 일정과 메시지가 하나가 틀어지면 준비한 200명이 그럼요. 손해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정이 오픈되는 순간 그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단독이라는 게 터지면 맞아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했던 것 같아요. 뭐 기자들 입장에서는 일정이랑 메시지에서 타사에서 단독 나오는 것보다 모두가 단독 없이 가는 게 근데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단독이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대통령님께 한번 여쭤봐. 대통령님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자꾸 단독이 나서 네. 정말 큰일입니다라고 내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 왜 단독이 나오면 안 되는 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독이 나오면 진짜 현장에 있는 3,000명 이상의 현장 기자들이 일종의 물 먹는 거다. 맞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날 거다. 네.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오면 그냥 얘기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기자들한테 계속 단독을 주신 거야. 그때 당시만. 너무 좋은데 단독을 한 기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고 물 먹은 기자 입장에서는 회사 들어가기 너무 힘들죠. 심정 마음이 무겁고.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다 아시는 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도 하셨고 그리고 뭐 당협위원장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정책파트인 연구원에서도 일을 하셨고 사실 정책과 정부가 지금 다 되는 분이라 초선이긴 하지만 행정관은 사실은 대통령이랑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혼연일체가 돼야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거기가 부속실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고요. 좀 이해를 돕자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고 정무수석도 있고 뭐 여러 수석들이 있지만 이 부속실의 선임행정관이라는 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대통령과 사실상 거의 한 공간에서 함께하는 분이라는 건데 사실 그럼 좋은 얘기도 듣고 좋은 정보, 중요한 정보도 듣지만 대통령의 개인적 감정 그리고 뭐 아주 지근거리에 있는 측근이기 때문에 좀 편한 화도 좀 잘 낼 수 있고 이런데 다 제가 듣기로는 최고 맷집이다 이런 별명까지 얻으셨다 이러던데 맷집이다? 이게 근데 이게 이 시점에 얻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어느 시점에 얻으신 거예요? 대통령님과의 일정 메시지 총괄 팀장으로서 역할을 시작하면서부터 뭐 아시다시피 하루 종일 일어나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요목조목 따져보고 계획을 잡고 그렇죠. 그 프로토콜을 만들어내야 되는 맞아요. 입장에서는 때로는 후보를 설득해야 되고 또 때로는 그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만들어야 되고 맞아요. 가기 싫은 것도 가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매 순간 대통령님하고의 어떤
그 논리로 설득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님도 나름의 또 생각들이 계신데 다 이게 혼연일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를 수 그럼요. 있고 일정이라는 게 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날의 메시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어디를 가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를 그렇죠. 정해서 기자분들한테 또 매일 오후에 릴리스를 해줘야 돼요. 그럼 맞아요. 그럼 그거를 그 과정 하나하나를 컨펌을 다 받아야 되고 이게 거기에서 오는 일종의 그 후보님이었던 대통령님도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고 그럼요. 저도 그거를 또 어쨌든 해내야 되니까 그 스트레스가 많았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운명같이 그냥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또 가기 싫은 것도 가야 되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일정이라는 게. 그렇죠. 어쨌든 아무리 친하고 아니면 또 아무리 잘해줘도 사실은 그래도 윗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기 참 쉽지 않은데 지금 말씀 대충 들어보는 행간을 통해서는 내가 할 말은 밀리지 않고 했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니 그거보다 거꾸로 대통령님께서 우리 일정 팀이 만들어 오는 기획안들을 95%는 받아주셨다. 존중해줬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그 일정이라는 것도 여러 군데서 이 일정이 좋다, 저 일정이 그럼요. 좋다, 막 이렇게 서로 이 일정 가지고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힘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 서로 와달라고 연락 오고 뭐. 그걸 통해서 그 우리 대통령님의 여러 지금 그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있을 텐데 저는 되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요. 그래요. 따뜻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 팀들의 그 고생한 거를 많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격려해 주셨다 그래야 될까요? 격려하고 인정하고 아니 이 두 분이 호흡이 좋았다라고 느끼는 사례 하나를 제가 얼핏 봤는데 그 총선 출마하시기 위해서 사직의사 밝히셨을 때 대통령께서 3번이나 거절하면서 맨 마지막에 나가라 이러셨다고. 그 후보 입장에서는 되게 지금 심리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걸 모르지 않을 테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대한 마지노선까지 나를 좀 돕고 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의지 아닌 의지를 하신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맨 마지막의 의미는 또 다르게 뭐 처음에는 대통령께서 맹구야 너는 출마하지 마라. 출마하지 마라. 출마하지 마라. 내 옆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평상시에는 많이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의 11월 달 그해 11월 달까지는 출마 안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고 또 여러 수석님들이나 또 출마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사하고 나가게 되는 뭐 시간이 있었고 그러면서 한번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저는 뭐 여기 뭐 있으라 그러면 있고 나가 싸우라 그러면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셨는데 그 수석님들이 이제 일부 이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이제 나가실 때 나도 거기 끼어서 그 나가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러 갔더니 안 돼. 맨 마지막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두 번째는 이 국정기획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일정을 다 짜고 그다음에 신년 그 업무 보고까지 좀 짜고 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요. 그 업무 보고라는 게 지금 민생 투어 다니시는 일정부터 시작해서 각 부처 업무 보고까지 다 좀 일정을 세심하게 좀 짜놓고 나가야 돼가지고 그거를 다 마치고 나가는 게 맞다 생각해서 원래 그때 법정으로 1월 9일인가 10일까지만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12월 27일 날 그만뒀으니까요. 완전 촉박하게. 저보다 더 늦게 나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사실은 정권 교체 현장 최일선에도 계셨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에 대해서는 어쨌든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 아닐까 싶은데, 그런 점에서 지금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 한동훈 대표의 갈등 놓고 보면 심정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좀 본격적으로 좀 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두 분 면담 뒷이야기가 지금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이 80분 면담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치 입문한 게 이해창 총재 때부터니까요. 네. 뭐 횟수로는 20 몇 년 됐네요. 16대 국회 네. 16대 2001년도, 2년도 그때니까 횟수로는 한 22, 3년 뭐 정도 안 됐겠나 싶은데요. 지금 제가 말씀하신 동안 순간 손으로 쟀는데 16대부터 시작하셨으면 22대잖아요. 7선이세요. 그래서 참모 역할을 네. 오래 해서 여의도에 수많은 당대표, 원내대표, 여당의 원내대표, 야당의 원내대표, 그다음에 당대표들을 봤어요. 근데 우리가 여당의 당대표와 대통령의 독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울 수 있을까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네. 원래 여당 대표와 네. 대통령님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만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할 때도 네. 원내대표님이든 우리 당대표님이든 네.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가 현안이 있을 때마다 네. 오셔가지고 말씀도 드리기도 하고 또 거꾸로 얘기도 듣기도 하고 네. 조율해 나가고 그걸 통해서 또 야당과도 조율하고 이게 일종의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현안이 될까?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되었을까라는 거는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됐을까? 네. 그 다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얘기를 하면 네. 저도 우리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 당의 일원이잖아요. 네. 제가 우리 당의 당대표를 비판이나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나도 위험한 당정 위기예요. 아, 위험한 당정 위기다. 지금 그냥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108석이고요. 네. 야당이 하는 원내에서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입법 네. 폭주를 넘어 지금 이제는 당내 그러니까 원내에서 하는 진짜 무리한 말도 안 되는 일들 벌이고 있다가 이제는 장외 집회를 해서 네. 탄핵과 하야와 이 그 선동 정치를 하겠다는 네. 거예요. 11월부터는 장외 11월 정치. 2일 날 잡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민주당은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탄핵의 길로 가고 있어요. 아.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끼리 네. 형식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독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독대에서 원탁에 앉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25분 서 있다, 말았다. 너무나도 지엽적인 거 가지고 네. 동등하게 해야 된다. 대통령과 제1여당의 대표가 앉아서 훈시 듣는 것처럼 하면 되느냐. 너무나도 지엽적인 네. 지금 이런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친윤이다 친한이다 따지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너무 지금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저 망망대해에 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홀로 서 있는 돛담배와 똑같은 그 안에 사람들이 다 타고 있는 거예요. 빠지면 무너지면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지엽적인 거 가지고 지금 헐뜯고 지금 서로 인신공격하고 싸워야 된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당의 당대표예요. 우리 당의 당대표 잘 돼야죠. 네. 그분 우리 당의 너무나도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분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대표를 위시해서
자꾸 문제제기 갈등의 양상이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키워내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거 대단히 지금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아니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당내 중진이신 권성동 의원이 한 대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흑백 요리사 참가자처럼 행동한다. 음식 잘 서빙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 대표는 문제 해결 방식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 약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랑 조금 맥이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3년 동안 대통령 일정 메시지 하면서 네. 저희가 제안했던 95%를 받아들이시는 분이에요. 수용했다. 그러니까 뭐 자꾸 우리 그 언론에서 나오는 분노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병로에서 병로했기 보좌진이 때문에. 말하기 너무 어렵다. 참모진이 말하기 어렵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저에게는 네. 아니 대화 중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큰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건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네. 마찬가지인데. 네. 그럼요. 근데 그거 가지고 대화가 안 됐다? 대화를 안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심각하게 몰고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네. 우리 민주당에서는 공격하고 있잖아요. 정권 네. 퇴진까지 지금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탄핵 얘기를 스스럼없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청하고 계시고 여러 의견을 듣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의 마음도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표님께서 진지하게 가감 없이 말씀드렸으니 우리도 조금은 대통령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이죠. 그러면 일단 그 한동훈 대표가 면담하고 와서 이제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이 면담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한동훈 대표가 면담에서 이 세 가지 요구안 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그냥 빈손 면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이거 야당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친한계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평가는 다만 이제 친윤계에서는 이게 신뢰가 없는데 무슨 성과가 나오겠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이 그나마 합리적으로 대답하고 설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럼 의원님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진심이 통하지 않았다. 씁쓸해했다. 네, 그게 한동훈 대표가 했던 말이라고 그리고 얘기했죠. 3대 요구 수용 요구에 대해 말랐겼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진심일까요? 자,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네. 하고 싶은 얘기 1시간 반 동안 가감없이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죠? 진지하게 얘기 경청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한동훈 당대표 당신 얘기가 다 맞으니 3대 요구사항 내가 바로 수용할게. 이게 맞나요? 이게 진심이 통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지 않나요? 차분하게 경청하셨고 네.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네. 생각도 얘기 네. 반대로 또 드리기도 하셨죠. 하셨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그 자리에서 뭔가 수용의 의사를 안 밝혔기 때문에 네. 사실상 거부한 거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진지하게 말씀드렸고 네. 심도 있게 경청하셨으면 우리가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다려줘야 된다. 여러 경로로 얘기를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듣고 네. 있다라는 말은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한번 살펴보자 이 뜻으로 저는 들렸는데요. 그때 그게 거절, 수용 거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네. 한번 되묻고 싶고요. 그러면 일단 그거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세 가지 요구안 중에서 뭐 제안도 했고 답변도 했다라고 했는데 그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인적 쇄신인데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뭐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하면서 이른바 8명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인적 쇄신을 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연장선에서는 그런 걸 좀 주면 심사숙고해서 어쨌든 인사권은 나에게 있으니 내가 좀 판단을 하겠다. 이거지 거절이라고 보는 건 너무 성급하다. 앵커님, 네. 우리 인적 쇄신 얘기하셨어요. 네. 자, 인적 쇄신을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국정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적 쇄신을 합시다. 네. 정책 쇄신과 국정 쇄신을 위해서 인적 쇄신을 합시다. 네. 이거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당대표가. 네. 전국의 현안들이 국민들 눈높이에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 네. 해결합시다. 그래서 이 환기시키기 위해서 인적 쇄신합시다. 이 얘기는 나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네. 8명을 콕 집었어요. 네. 이게 비선이라는 거예요. 네.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지 되죠?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죠? 뭐가 비선이죠? 여사님하고 친하면 비선인가요? 여사님하고 전화 통화하면 비선인가요? 안부 전화하면 안 되나요? 안부 전화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았나요?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할 거냐는 거예요. 그분들 다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으로 선임 행정관으로 행정관으로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공적인 자기 일 외에 이분들이 7명이 모여가지고 네. 무슨 작당 모의를 해서 대통령 일정을 막 마음대로 바꿨다. 대통령 메시지를 마음대로 바꿨다. 인사에 개입해서 전행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런데 그런 게 뭐가 있죠? 그런 게 뭐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니, 우리 뭐가 네. 그게 비선이라고 얘기할 비선이라는 건 옛날 최서원 씨처럼 네. 공적인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락펴락 좌지우지해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강명구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십상시 뭐 거기 들어가가지고 김대남 전 행정관이 녹취록에서 십상시라고 의원님 이름 거론했죠. 명예훼손감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 멤버로 들어가서 네. 그분들 다 저보다 한참 후에 일하러 들어오셨던 분들인데 네. 제가 전행을 해서 뭐 문고리 뭘 해서 예를 들어서 네. 그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그러자 이거를 내가 여사님한테 보고해서 막 이걸 막 바꿔내고 뭐 이렇게 한 게 있다. 네. 그럼 십상시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근데 저는 공식적으로 네. 그 우리 여사님 전화번호도 없어요.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아본 적이 없고요. 네. 공식 행사에서 2-3번, 3-4번 인사드리고 한 게 다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있는 7-8명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내가 알기로는 있어요. 전화번호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얼굴 뵌 적도 없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개념 정리할 거죠? 비선이라고 할 만한 어떤 원칙과 기준이 없는데. 아니 무슨 라인이라면서요. 무슨 라인이고 네. 여사 라인이.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지지율이 추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앵커님 지지율 추락을 우리가 그렇게 보나요? 지지율 추락은요. 너무나도 많아요. 변수가요. 예, 요인이 많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져 있는 여러 지금 뭐랄까요. 이 물가도 그렇고 고금리도 그렇고 민생 이 경제도 그렇고 지금 외부 변수도 많아요. 전쟁은 막 치러지고 있고 북한은 지금 파병해서 지금 난리가 났고 러시아는 저렇게 하고 있고 그렇죠. 얼마나 우리 신경 쓸 게 많아요. 거기에 물론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지지율이 지금 자꾸 떨어지니 송구한 마음에 모든 건 여당의 책임이죠.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다 여사 라인들이 문제기 때문에 인적 쇄신해라. 이거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라인, 김건희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님이 특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7명인지 8명이 그분들 다 책임지고 인적 쇄신하라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요. 차라리 거꾸로 우리가 지금 경제도 어렵고 이 정책 쇄신도 해야 되고 국정 쇄신도 해야 되니 인적 쇄신합시다. 그럼 차라리 총선 때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으면서 어쨌든 국민들에게의 평가가 조금 좋지 않았었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좀 더 뭔가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는 의미로 인적 쇄신을 좀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다면 그거는 가능하다.
아니 당연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국민의 평가가 이러니 우리가 한번 으쌰으쌰하는 느낌으로 세술은 세부대 이런 느낌으로. 근데 지금은 그거랑은 좀 다르다 상황이. 국민들께서 108석을 만들어 줄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요. 네. 회초리를 드셨다. 네. 바꿔라. 라고 해서 회초리를 때리신 거라고 봐요. 네. 또 하나. 개헌 저지선까지는 만들어 주지 않았느냐. 108석을. 아직은 기회를 한 번 더 줬다. 네. 108석 가지고 흔히 말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하라. 바꿔봐라. 네. 라고 기회를 한 번 더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적 쇄신이라는 거 네. 심길진에서 우리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나아가자. 이거 얘기 되죠. 그런데 지금 얘기는 지지율이 이렇게 빠졌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이런 의혹들이 자꾸 생기니 그 라인에 있는 6명, 7명 쇄신시켜라.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기준을 어떻게 삼을 건지도 좀 다시 얘기해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진짜 실체가 있는 얘기인 건지도 네.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도 요청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사실 대통령이 이미 대외 활동 자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이건 사실 딱 거부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 어느 정도는 좀 동의도 하고 수용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만약에 이 부속실이 설치가 된다면 이런 논란이나 이런 뭐 걱정 이런 건 말끔 해소도 될 거라고 보세요? 이 부속실의 차원을 뛰어넘는 중단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저는 조금 이것도 네. 국익 차원에서 보면 네. 외교 활동, 정상회담이나 이런 거 할 때 상대가 파트너가 있을 때에 네. 그 영부인께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여사 일정이 있고 그러면 그것도 외교니까. 국익을 위해서는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국익이 있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이 부분을 그러면 제외하고 활동을 좀 자제해 달라는 얘기, 중단하라는 말씀이신지 네. 이것도 조금 범위나 이런 뭐 명확하게 명확한 해야 게 될 것 필요하다. 같아요. 이게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렇죠. 지금 그 국민 눈높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의혹이 있다 이거예요. 13개의 의혹을 얘기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특검 네. 안이. 하나하나 보시면 거기에는 뭐 공작 수준의 의혹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 특검을 얘기할 때 뭔가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온로비 사건, 그렇죠. 드루킹 사건. 특정인 한 명에게 특검법을 적용해서 이거는 인권 유린입니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보세요? 제일 약한 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김건희 여사가 이 정권의 제일 약한 골이. 이 정권의 제일 탄핵을 해야 되는데 정권 퇴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디가 제일 약한 골일까 전략적으로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는요. 네. 선거 전부터 나왔어요. 우리 여사님을 악마화해서 프레임 네. 씌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격했어요. 근데 그 의혹에 실체들이 있나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물론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국민 눈높이, 국민들께서 지금 이게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네. 의혹을 키우고 네. 부풀려져서 네. 앞뒤 순서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뒤섞여져 있어요. 네. 그리고 국민들 생각하잖아요. 문제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네. 그 문제 파헤쳐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 얘기에 이 생생함을 대통령님께 전달하는 것도 맞다고 봐요. 여론이. 그러나 의혹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혹 해소 어떻게 해야 되죠? 자, 1번 특검법 1번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2번 이거는 공작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3번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의원님 말씀은 어쨌든 의혹이고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국민의 여론이다라는 거를 덧대서 뭔가 자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활동을 자제해라 뭐
인적 쇄신을 해라 등등 이제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야당 프레임에 휘둘리고 있는 거죠. 있다. 그런데 네. 우리 자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저렇게 하실까? 네. 또 한번 진짜 진정성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고민하신 것 같아요. 고민이 많이 되죠. 네. 지금 이게 우리 당의 운명이 걸렸어요. 한 대표는 왜 이렇게 발언하시고 행보를 하실까요? 그 진정성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예를 들면 네. 이런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네.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네. 우리 사건도 법무부 장관으로 계실 때와 지금 당대표로 계실 때의 발언이 달라요. 네. 야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네. 언제든지 가서 이런 문제들 네. 지금 문제가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돼요. 밥 먹을 때 찾아가도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고 안 하시다가 이거를 언론에 흘리고 음프를 통해서 얘기를 하게 하고 저는 이런 게 속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진정성이라는 거 이런 거잖아요. 네. 한 번 가서 말씀드리고 네. 두 번 가서 말씀드리고 대통령 이거 안 하면 우리 다 망합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하지 않죠? 한동훈 대표랑 따로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진지하게 얘기한 적은 없죠. 네. 그냥 뭐 식사 한번 하면서 네. 국민들께서 당원들께서 지지자들께서 네. 제일 지금 무서워하는 게 당정 갈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지지율의 폭락의 이유를 여러 요인들도 있지만 당원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당정 갈등의 양상이다 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지자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역에 가보시면 두 분에게 간곡하게 당원들 지지자들 호소하고 있습니다. 분열로 가면 공멸인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분열로 가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냐? 친이 친박으로 이게 분열돼 가지고 경험이 탄핵을 우리는 한번 경험했던 그러니까요. 탄핵은요. 진짜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이거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네. 한동훈 대표 측도 이 탄핵에 대해서는 이제 막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던데 만약에 그러면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 관련해서 이런 게 당정 공조를 위해서 좀 이런 건 해보시면 어떻겠냐 조언을 주신다면 저는 네. 앵커님 지금 대표님께서도 노력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한번 만난 걸 가지고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판을 지을 문제가 아니잖아요. 협상하러 왔어요?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대화, 만남이에요. 한번 만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 가지고 서로 노력해야죠. 그쵸.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죠. 예스와 노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만남인데 국민들은 이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면담을 통해서 관계는 더 악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연스러운 만남이 또 있을 수 있을까? 더 희박해진 거 아닐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 좀 시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를 너무 네.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가요? 한동훈 대표께서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실 거다.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실 거다. 이렇게 그냥 망하자고 그냥 하시지는 않을 거다. 그럼 한동훈 대표가 면담 이후에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좀 더 직접적으로 이제 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해석은 이거 약간 진짜 갈라지는 숯은 확전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그럼 개인적으로 그런 확전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겠다는 것도 이런 거잖아요. 여당 당대표가 대통령님께 1시간 반 동안 가감없이 제안하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 대표님이
당 대표라고 해서 당의 전부가 아니에요. 아, 예. 한동훈 당 대표님도 저 같은 초선의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초선의 걱정을 들으셔야 되고 우리 당에는요. 원로그룹도 있고요. 중진그룹도 있고요. 저 같은 초선도 있고 시도지사도 있고요. 당원, 책임당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의 얘기를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의 전부 대통령께서 정부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똑같듯이 당 대표라고 해서 고집 부릴 게 있고 고집 그냥 남 얘기 안 들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저 같은 친구의 얘기도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정치는 소통인데. 예. 그래서 저도 예. 끊임없이 진정성 있게 대표님께 요구할 거예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제안들 너무나도 소중한 가감 없이 하셨잖아요. 네. 신중하게 진중하게 경청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 얘기도 신중하게 들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분열의 정치가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통합의 정치, 단결의 정치를 해야죠. 지금 우리 당이 위기인데. 네. 이건 하나 여쭤볼게요. 그 면담 이후에 대통령께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저녁에 부르셨잖아요. 이게 더 국민들 시선에서는 그냥 한동훈 대표도 자연스럽게 그냥 저녁이든 같이 함께 하면서 얘기를 좀 할 수 없었을까라는 이제 얘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이게 잘못 알려졌어요. 네. 다시 얘기할게요. 추경호 원내대표님은 그 여의도에서 저녁을 드셨고요. 맞아요. 만찬하고 만찬 참석은 안 하셨다고. 네. 대통령님은 다른 만찬이 있으셨고요. 맞아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님대로 여기 그 국정감사하는 그 위원들 격려하는 자리가 있었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내대표든 당대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급하게 번개로 만나실 수도 있고 보고할 수도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추경호 우리 대표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네. 이 면담이 있고 난 이후에 네. 그 한동훈 대표하고도 통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리고 또 전달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그러니까 의원들의 여론은 이렇다. 네. 오늘 만남에 이런 것도 뭐 말씀드려야 될 수도 네, 있고. 여기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만찬에 안 부르고 만찬을 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만찬들은 다 계셨고 네. 통화 중에 제가 알기로는 잠깐 뭐 들리신 것 같아요. 이 의원들의 여론은 이렇다 저렇다 아마 뭐 그런 걸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네. 뭐 생각은 드는데 알 수는 없죠. 그렇게 이거를 생각해야지 갈라치기였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거기서 만찬하지 않았다. 여의도에서 만찬을 하고 그 자리에 잠깐 부르셔서 갔다. 이렇게 이제 뭐 해명 아닌 해명 설명을 좀 하셨는데 너무 지엽적인 거에 의미 부여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두 분이 사이가 좋으면 사실 다 아무것도 아무 아니에요. 문제도 아닌 것들이에요. 이게 뭐 굳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가령 뭐 이게 세계 요구안 같은 경우도 얘기 잘 됐다. 사이가 워낙 좋은 사이에서 내가 전달하고 대통령이 내가 선심탄회하게 잘 들어주셨다 하면 나중에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이런 또 뭐 언론에서는 해설박스가 나올 수 있는데 너무 팽팽하게 막 부딪히고 있다가 가서 별거 없다. 한동훈 대표 오전 일정 취소했다. 뭐 막 이러니까 뭐 크게 뭐가 있나 보다. 사실 국민들은 그런 아주 디테일하게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현상만 놓고 보면 분명히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국민들께서 당원들께서 지지자들께서 너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의 분열의 그 정치 메시지가 더 큰 파국으로 공멸로 갈 수가 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아까 의원님 살짝 말씀하셨는데 뭐 한동훈 대표 뭐 밖에서 오래 기다렸다 아니면 뭐 테이블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근데 이게 일종의 의전도 정치적 메시지이기는 하잖아요. 그러면 가령
윤 대통령이 급한 이제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한 대표를 밖에서 기다리게 했다라면 이거 그냥 뭐 다른 장소에 좀 모셔서 차담이라도 하면서 기다리게 했으면 어땠을까? 아니, 근데 이런 아쉬움이 좀 남긴 하던데요. 이것도 너무 지엽적인 문제인데 맞아요. 일국의 대통령께서 영국 외교장관을 만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북한이 파병을 했네 안 했네 뭐 파병을 해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러시아에. 왜 뭐. 그래서 이걸 공동 대응하자고 외교장관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공동 대응하자고. 네. 이게 정쟁이 대상이 될까요? 저는 이 생각은 좀 했어요. 이거는 참모진이 대통령이 뭐 그럼 한동훈 대표를 뭐 어떻게 해라라고까지 그게 못 아니고요. 하시잖아요. 앵커님. 이 문제 제기를 한 분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거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네, 한동훈 참모진이 얘기했죠. 대표는 괜찮았다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화하고 수석님들하고 대화하고 편안하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왜 이거를 분열의 양상을 키우는 말들로 이것도 또 하나의 사례다. 대표님을 망하게 하는 거라니까 이거. 대표님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대표님이 그렇게 시켰을까요? 한 대표도 측근 관리가 측근의 어떤 메시지 관리가 좀 제가 필요하다고 또 보세요? 특검 관리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한 싸움이 되니까 네. 제 말은 대표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대표님이 그 지엽적인 거 가지고 아마 얘기 안 하시고 싶을 것 같아요. 대국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네. 쇄신해야 되는 것들,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를 가감없이 전달해서 이거를 빨리 우리 파국을 막자는 게 또 대표님의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나왔느냐? 25분 홀로 서 있었다. 원탁을 안 갖다 줬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됐다. 네. 너무나도 지엽적이고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요? 분열의 메시지잖아요, 이게. 뭐 검사 조사실 같았다, 그러니까요. 위협적이었다. 이게 다 분열의 메시지를 굳이 냈어야 하느냐. 그러면 거꾸로 네. 굳이 그런 사진을 왜 냈느냐, 네. 원탁 마련해주지 왜 못했느냐라는 부분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의전에 실패다고 얘기할 수 있죠, 왜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너무 지엽적인 거 아닌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이런 건 어떨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 현안, 그리고 특히 외교 현안, 지금 산적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게 지금 이제 하나둘씩 빨리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당정대가 아주 똘똘 뭉쳐서 정말 이렇게 통전일치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으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그럼 누가 잘못인 거야? 를 한번 가리고 싶은 마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국민들한테 이게 너무 지엽적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만 하기에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존중받고 싶으면 네. 상대를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요. 그건 맞죠. 일국의 대통령하고의 면담이고 독대예요. 네. 존중해야죠. 우리 뭐 이렇게 가면 자꾸 싸움이 되니까 네. 뭐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네. 지난번에 네. 유튜브에 패널로 나오셔가지고 원내 대표를 비방하는 접근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혼을 내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명확하게. 그럼요. 그런 게 아니었다. 왜 자꾸 싸움을 붙이냐 이거예요. 누가 여기 친윤 그룹에서 누가 싸움을 먼저 걸고 있어요? 존중받고 싶다면서요. 네. 존중을 먼저 해야죠. 우리가 먼저 시비 건 적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친한 친윤이 어디 있어요? 108석밖에 없는 정당이 저쪽에는 지금 탄핵하겠다는데 네. 지금 너무 아니란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 약간 뭔가 좀 답답해 하시는. 옛날 친이 친박보다도 네. 더 무섭게 가고 있어요. 이게 점점 수위가 세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심 보고 가겠다라고 대통령도 부산 가셔서 말씀하셨고 한동훈 대표는 강화 가서 민심 보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해법이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되는 게 네. 아까 고압적인 자세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심각한 표정 얘기하셨잖아요. 두 분께서 파인그라스 그 잔디밭을 걸을 때는 두 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그 좋은 장면도 있었어요. 맞아요. 왜 그 좋은 장면 얘기 안 하죠? 아니 근데 그 말 나온 김에 대통령의 이 자세는 이거 습관 아니세요? 습관이에요. 이건 좀 많이 본 것 같고 표정은 이렇게 있는 거는 그런데 그것도 앵커님 말씀대로 의전에서 사진을 내보낼 때 그러니까 전속 기사 분들 전속 사진 찍는 분들이 그 찍고 이 사진 선택할 거 아니에요. 아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여튼 네. 그 파인그라스 앞에서 잔디밭에 걸으시는 그 환한 모습으로 두 분께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너무 한쪽 면이 부각된 거에 대해서 좀 답답하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아요. 요거까지만 그러면 여쭤보고 다른 이슈로 넘어갈 텐데 한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예고했는데 이거는 이제 재보선 텃밭 수성한 이후에 이제 사실상 당대표의 두 번째 성과다. 이렇게 평가가 네. 가능할까요? 당연히 우리 당대표인데 평가해야죠. 저는 좋게 평가하고 싶어요. 예, 노력의 결과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잘 되기를 바라고요. 잘 되기를 바란다. 한동훈 좋지 않을까 대표의 그 민생 정책에 대한 이슈 파이팅은 네.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금투세 폐지 문제 같은 거는 네. 너무나도 잘 짚으셨고 네. 이 의료계 지금 이 협의체 문제도 네. 그 노력하고 계신다. 이건 좋게 평가하고 싶어요. 네. 이 명태균 씨가 살라미 폭로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하셨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명태균 씨 폭로 아닌가 싶은데 당에서 느끼는 그 위기감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굉장히 의원님이 느끼는 그 위기감은 절체절명의 위기다 이런 느낌인데 비슷하게 다른 의원님들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이 명태균 씨 얘기가 벌써 한 달 넘었어요. 맞아요. 명태균 씨의 말과 주장. 네. 그리고 그 또 누구죠? 강혜경 씨의 말과 네, 주장으로 국감에서 나온. 온 나라가 난리가 났고 시끄러워요. 네. 근데 두 분께서 거짓말 한다고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강혜경 씨를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옆에 서서 공익 제보자라고 보호하려고 해요. 네. 그 공익 제보자로 보호한 강혜경 씨를 국정감사장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를 국정감사장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들의 말과 주장에 온 나라가 시끄러워요. 어떤 말이 진실인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어떤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정치권에 있는 저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하물며 국민들은 어떻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기자분들도 네. 더 가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실체가 없어. 그냥 의혹이야. 그냥 주장이고 말이야. 이분은 대통령도 만들었고 당대표도 자기가 만들었고 네. 서울시장도 자기가 만들었고 국회의원도 자기가 만들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말을 하고 주장을 하니 온 나라가 시끄러워졌어요. 이거 어떻게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 강씨 국감에서 27명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여당 의원들 그리고 야당 의원들 이제 명단 폭로했는데 그것도 사실 그 이유가 아니다라고 이제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면 그렇게 거론되셨던 분들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니다라고 해도 한 번 이미지가 그렇게 되면 근데 이걸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가 진짜 이분 하나로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의 주장들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대통령 일정도 외교 일정도 뭐 자기가 뭐 바꿨다. 근데 앵커님 네. 외교 일정은 대통령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일정과 메시지를 냈잖아요. 네. 메시지 하나, 그러니까 일정을 하나 하기 위해서 5번의 회의를 거치는 거예요. 그냥 일정이 그냥 뚝딱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실무자부터, 그러니까 실수비부터 대수비까지 5번의 회의를 거쳐서 하나 일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일정이. 아니 사실 이런 게 대통령의 아니에요. 일정은 그 출입 기자들한테도 순방을 가는 출입 기자들한테도 그럼요. 아주 직전에 공개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유동적이고 자주 바뀌고 해서 심사숙고를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뭐 한 열흘 전에 뭐 누구와 정상회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전 날까지도 막 계속 여러 가지로 바뀌던데. 저는 그래서 궁금했던 건 이분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일정 뭐 꿈 때문에 바꿨다. 뭐 이런 얘기들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런 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주장은 주장일 뿐이고요. 이분의 말로는 무슨 근거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했는 친구 입장에서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거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외교 일정이라는 게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상대국이 또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거기 정상들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맞추는 과정 속에 네. 어떻게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지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정도 외국에서 조율해서 수용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려운 점이 외교 일정은 국내 일정보다도 훨씬 더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걸로 너무 지난번에 정치권이 민주당에서는 이거 천공의 말을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명태균의 말을 따랐다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강혜경 씨가 의원들 27명 명단 공개를 했는데 명태균 씨와 연관됐다. 이거 파장이 앞으로 있을 걸로 보세요? 저는 네. 이 명태균 씨 이슈는 이제 사라져야 끝났다고 된다. 봐요. 사라지는 이슈다. 왜냐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근거도 없고. 되게 무책임한 명단이거든요. 이거. 이 사람 한 명 한 분에 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아마 그거를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 문화는 좀 건절돼야 되지 않느냐. 좀 그래 생각 들고 네. 우리 국민들도 그래 생각할 거예요. 이런 문화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당에서 김대난 전 행정관이랑 명태균 씨 당무감사 착수했는데 이거 뭐 문제 발견되면 수사 의뢰한다 이러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금 걱정되는 거는요. 당무감사든 국정감사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의혹만 또 나올 텐데 이제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의혹만 또 부풀리는 거 뭔가 아닌가. 해결되는 건 없이. 예. 그러나 어쨌든 뭐 당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법적 조치하겠다 그랬으니까 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의원님 좀 말씀하시기 편한 주제입니다. 네. 저도 질문 드리기가 얼굴에 처음에 오셨을 때 굉장히 밝으셨는데 이제 수심이 정말 가득하셔서 제가 저도 이렇게 또 근데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이라서 그래요, 사실은. 그렇다고 제가 뭐 대통령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그 상황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두 분께서 하죠. 어떤 대화를 했는지도 모르고 솔직히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 마음은 분열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제 마음이에요. 네. 그 야당 공세에 거세진다고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제 동행명령장 발부를 했어요. 이게 사실 헌정사상 처음인데 이런 야당의 태도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부부 모욕 주려고 한 일종의 퍼포먼스잖아요. 비장한 얼굴로 해서 관저 앞에 가서 퍼포먼스 하셨잖아요. 국민들은 다 알 거예요. 국민들이 네. 판단할 것이다. 국회가 네. 민생 국감하라고 명령한 국감하는 시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정말 유치찬란한 퍼포먼스 하러 간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알면서.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어쨌든 보여주기식 네. 행동을 좀 했다. 22대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도 뭐 사실 11월 1일 날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기승전 김건희 이재명 국감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초선 의원
국민으로서 상임위장에서 이런 걸 보실 때 느낌이 어떠세요? 소회? 그 첫날 우수 국회의원 되셨더라고요. 국감 의원이 됐어요. 네. 근데 주간 또 주간도 되셨어요? 됐어요. 저는 민생 국감 하겠다고 정말 치밀하게 우리 직원들, 우리 보좌 직원들하고 밤새워 가면서 고민했던 얘기들 하려고 정말 준비 많이 했어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아마 민생 국감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정쟁 국감으로 갔어요. 네. 특히나 정인서 그 채택 문제나 이런 것 그냥 단독으로 그냥 처리해 버렸고요. 대화와 타협은 없어졌고 네, 네. 상정된 법안만 보더라도 진짜 말도 안 되는 법안 올렸거든요. 민주당 내 현명한 그 의원님들 중에서 네. 자괴감 드는 국회의원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에 자기들 대해서. 정쟁 국감이 아닌 네. 민생 국감 정말 자기들 하고 싶은 국회의원들 많았을 거라고 봐요. 억지로 그 정쟁으로 몰고 가야만 되는 네. 그런 상황 인식을 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지금 그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민생이 어렵다. 네. 안보는 시끄럽다. 네. 그런데 정치인 니들은 지금 정쟁만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정치인들도 좀 냉정할 때가 됐어요. 맞아요. 차릴 때가 됐어요. 하나하나 짚어보면 짚어야 될 그 국민들 주변에 있는 그 산적한 민생 현안들 너무 많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님 정쟁 국감 하라 지시 내린 것 같아요. 질문이 똑같아요. 근데 안타까워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민주당의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 의석을 줬을 때는 이 국정 여당이 상당 부분 국정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맞지만 제1야당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래서 국민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관련해서 왜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님들 그냥 좀 편하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좀 따로 얘기를 좀 초선 의원분들이랑 얘기하고 하셨을 때 관련 우려 이런 거 좀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제가 앵커님한테 그 20몇 년간 현장에 있었잖아요. 네. 그 예전 선배들 보면 목욕당이라 그래가지고 목욕당 안에서는 서로 지하 1층 목욕실. 말도 네. 서로 섞어가면서 등도 밀어주고 네. 또 가끔씩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술도 한 잔씩 따라주면서 네. 이건 이래 풀어보자 저래 풀어보자 이 국익 차원에서 이렇게 해보자. 네. 그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밀어붙이기도 하면서 서로 뭔가 대화 타협이 네. 있는 낭만이 있었다 그래야 될까요? 근데 요즘 조금 없나요? 그렇게 하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목욕탕에 가서 네. 야당 국회의원님들 인사하고 이렇게 해보면 네. 서로 조금 조심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대화나 뭐 이런 것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이런 문화부터 조금씩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정말 인사 잘하려고 하거든요. 네. 야당 국회의원 전부 다 그래도 제가 그래도 젊은 축에 속해서 네. 선배들이고 형님들이고 따지고 보면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문화부터 새롭게 우리가 좀 직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뭔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야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화 타협으로 민생 정책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경직돼 있다 보면은 풀릴 수 있는 것도 못 풀리고 저는 본회의장에서 엄청 그 의원님들이 논쟁하시다가 본회의가 딱 끝나고 나서 서로 이렇게 등 두들기면서 나가시는 게 제가 저연치할 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뭐지?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쭉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쭉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정책적으로는 부딪혀도 감정적으로 갈등할 필요는 없다라는 취지였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야당이 대통령 아까 말씀하셨는데 탄핵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제 공세 엄청 거칠어지고 있고 롱패딩 준비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당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거?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지금 무죄 탄원이라는 게 돌고 있나 봐요. 8만 무죄 명이 탄원. 예. 그 이재명 네. 무죄 탄원 서명이 지금 8만 명이 지금 벌써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되면 아까 말씀드린 장애 투쟁하겠다는 네. 거예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네. 또 윤석열 정권 탄핵 하야 정권 퇴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마 피켓이 올라올 거예요. 네. 점점 이재명 1심 판결 나오기 직전까지 더 거세질 거다. 이게 옛날 촛불 집회에 버금가는 네. 그 수위가 정말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상황에서 네. 이 야당의 파상 공세에 네.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런 우리 내부 분열로 인한 저 민주당의 공격, 네. 공세, 여당의 본질을 있었어야 되겠느냐. 우리 여당의 본질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저 민주당의 공격에 네. 선동 정치에 우리가 맞서 싸워서 지금 당대표의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다. 새 전선에서 싸워줘야 될 때다. 새 전선이 지금 대통령한테 가 있으면 안 되죠. 지금 민주당 공격을 막아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이 사회적으로 지난번에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송순호 최고위원 얘기 네. 보셨나요? 얘기. 하야 발언할 때 그때 이재명 당대표가 원래는 먼저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마이크를 먼저 줬어요. 순서를 바꿨죠. 순서를 거꾸로. 바꿨어요. 네. 그런데 그게 당의 의견은 아니라고 치고 빠졌어요. 이게 전형적인 민주당의 수법이고 네. 선동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정말 이 심각한 상황을 좀 직시할 필요는 있다. 저 민주당은 친일 프레임을 가지고 왔어요. 네. 독도 프레임을 가지고 왔어요. 계엄 프레임을 가지고 왔어요. 계엄 프레임을 왜 했겠나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사법 리스크를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나면 계엄에 준하는 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 같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돼요.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왔습니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프레임을 가지고 왔어요. 꼭이죠 다. 그래서 이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 단일 대우로 지금은 당대표님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당대표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 야당의 파생 공세를 막기 위해서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 나는 정치인이다. 마지막 공식 질문인데요. 전 이 답변 굉장히 기대가 좀 됩니다. 강명구 의원님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제가 우리 주민들에게 맨날 쓰는 멘트는 네. 두려운 것은 오직 국민뿐, 믿을 것 또한 오직 국민뿐. 주민을 위해 적시하고 반드시 하고 될 때까지 한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생각하는 강명구가 생각하는 정치는 네. 화나서 삐져서 돌아앉은 돌부처도 네. 정성과 진심을 다해서 돌아앉게 만드는 것. 화려한 언변술이 아니라 네. 정성과 진심으로 그 화난 우리 민심과 국민의 마음을 네. 돌아앉게 만드는 것. 그게 정치다. 그렇게 가야만 된다. 등 돌린 돌부처도 돌아앉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진정성을 정성과 다해서 진심을 다해야 돼. 정성과 진심을 다해야 된다. 그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필요한 메시지 아닐까 싶긴 하네요.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